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 이제 시험 진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총정리 영상까지도 올렸기 때문에 뭐 진도를 나가고 그런 영상은 아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Q&A예요. Q&A인데 제가 뭐 이번은 저기 학년 부장이어서도 있지만 이번 2학년 친구들한테 정말 고마운 게 이게 모르겠어. 3학년들이 이 영상 혹시 보면은 서운해할지도 모르겠네. 이번 2학년들이 뭐 머릿수가 많아서 그렇게 더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학습에 대한 되게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의지, 열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게 느껴져요. 하여튼 그래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되게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 그중에 제일 여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꼽아봤어요. 일단은 요거는 질문 받았던 순서대로가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배웠던 순서들 되게 많았던 질문들 중에서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FAQ라고 말하는 게 더 맞겠지만 아무튼 여러 질문들 중에서 가장 자주 질문이 들어왔었던 요 네 가지. 미국 독립 파트에서 노예 해방 얘기가 나오던데 나중에 링컨 대통령 등장하는 노예 해방 얘기랑 뭔가 다른 거냐?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거냐? 요 질문 하나.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평민들 중에서 뭐 시민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평민과 시민은 어떻게 다른 거냐? 요 얘기 하나. 그다음에 봉건적 특권은 뭘 얘기하는 거길래 이걸 폐지하니 많이 하는 거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 이런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의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 주셨던 게 미국 독립 파트에서 노예 해방 요 얘기. 요게 이제 그 공부를 거의 쭉 진도를 마무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배우기 직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을 배우잖아요. 그죠? 미국의 남북 전쟁을 배우는데 요때 이제 남부 북부가 전쟁을 벌였던 메인 이슈가 노예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배웠던 게 뭐 북부 남부 뭐 산업이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배웠는데 노예제는 요때 나오는 얘기 같은데 왜 독립할 때 이미 벌써 뭐 노예제 얘기가 나오는 거냐 이게 무슨 관계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처음에 지도를 갖고 올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미국이 뭐 대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동부죠, 동부.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독립했던 그러니까 최초의 영국인들이 넘어왔었던 13개 주가 요 동부 13개 주죠. 그러면 어쨌든 심지어 독립을 하기 전에도 어쨌든 새롭게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시도해보는 산업은 당연히 농업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당장 식량을 생산하는 데는 농업 목축업이 일단은 짱이죠. 그거 먹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농업을 해보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부는 워낙 추우니까 잘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북부는 농업이 잘 안 돼. 북부는 이 동부 안에서도 북부는 농업이 잘 안 되고 남부는 농업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농업은 남부 위주로 성장을 하겠죠. 근데 북부는 농업은 안 되고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대안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게 공업이고 파는 게 상업이니까 상공업이라고 하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노예에 대한 생각은요. 독립하기 이전 요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왜냐면 지금 요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애들은 영국에서 넘어온 애들이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전 유럽의 어떤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사이의 노예 시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미국으로 넘어온 백인들에게도 노예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노예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북부는 상공업이기 때문에 노예보단 노동자가 훨씬 나아.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노예보단 노동자를 데리고 있는 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여긴 노예에 별 관심이 없죠. 노예 없어도 돼 이런 거지. 근데 농업은 농장이 너무너무 넓고 하루 왼종일 일을 하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뭐 먹을 거 주는 거에도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노예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의 차이는 이미 독립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독립하기 이전부터 일정한 산업은 발달해 왔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 북부 여러 주에서 노예제 폐지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북부 여러 주에서 노예제 폐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이미 독립하기 이전에도 북부는 농업이 아니고 상공업 위주로 발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노예제를 폐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쟁은 왜 발생하느냐? 그럼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건 요만큼의 땅이잖아요. 요만큼의. 그럼 이제 서부 개척을 할 거 아니에요. 서부 개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땅들을 얻겠죠. 이렇게 새롭게 얻게 된 땅, 새롭게 얻게 된 뉴 플레이스들, 새로운 지역들을 이제 이 새로운 지역들을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운영하는 제도 운영하는 지역으로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노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으로 포함시킬 거냐? 요걸 가지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자마자 이런저런 산업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 미국으로 넘어오자마자 이런저런 산업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독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북부는 상공업, 남부는 농업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독립하기 이전에 이미 노예에 대한 입장은 북부와 남부가 달랐다는 거죠. 독립하기 이전부터 이미 북부는 어느 정도 노예제들이 폐지되어 있었던 거고요. 남부는 이제 노예제를 통해서 농업을 운영하는 게 이미 당연시화되어 있는 건데 독립을 한 이후에 서부 개척을 하면서 새롭게 얻게 된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그러면 북부처럼 노예가 없는 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남부처럼 노예를 운영하는 주로 만들 거냐 요걸 가지고 논쟁하다가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 새롭게 얻은 주에 대해서 노예제를 운영하는 주로 할 거냐, 노예제 없는 주로 할 거냐, 이 논쟁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데 북부 측의 인구가 아무래도 상공업을 하니까 북부 측의 인구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링컨 입장에서는 내가 노예제 폐지에 찬성을 던져야 내가 당선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공약으로 갖고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고요. 자기가 그런 공약을 걸었으니까 노예제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걸었으니까 북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북부 사람들의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본인의 공약대로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이 순서는 보시면 좋은 게 이 순서예요. 링컨이 당선돼요. 그리고 아직 노예제를 폐지를 선언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때까지는 아직은 어떤 입장이냐면 북부 지역에 한해서는 이제 노예제를 더 늘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링컨이 당선된 것만 봐도 앞으로의 상황이 앞으로 언젠간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할 거라는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남부가 탈퇴하는 겁니다. 남부가 탈퇴하는 거고요. 남부가 탈퇴한 다음에 연방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북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남북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링컨이 노예제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직 노예제를 폐지하기 전에 남부가 탈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벌어진 거고 남북 전쟁 진행 중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프랑스 사회가 혁명 이전에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평민들 중에서 상공업자가 시민계층으로 성장한다 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단순히 요 혁명 시기 직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라는 지역의 오랜 역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 전체가 조금씩 상업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발달하지 않습니까? 요 시점에서는 여기 이제 중세 초기죠. 뭐 이렇게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했었던. 요때는 이제 상업이 거의 발달이 안 돼 있다가 사실은 유럽의 상업 발달을 표로 만약에 가상으로 그려본다면 요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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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급격하게 올라가는 포인트들을 정해놓고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얻지 못했지만 지중해 무역권을 얻으면서 요때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항로 개척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나중 가서 이제 산업혁명이 있는 거죠. 요런 상황인데 지금 그 우리가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프랑스로서는 아직 산업혁명이 안 왔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업이 쭉 발달해 나가고 있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1신분, 2신분, 3신분을 얘기할 때 1신분이 성직자, 2신분이 귀족, 3신분이 여기가 이제 평민이었죠. 그래서 평민은 기본적으로 1, 2, 3신분하는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평민들 중에서도 직업이 상인인 사람이 있고 농민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요 시점 상업이 발달이 안 되던 시점에서는 상업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이 다 농지라고요. 그 얘기는 어느 영주의 장원인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배웠었던. 그래서 아직 상업이 발달하기 이전 시점에서는 모든 땅들이 다 어느 영주가 가지고 있는 장원인데, 근데 이제 점점점 상업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상인들이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상인들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는 게 다 결국 어느 영주가 가지고 있는 장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상인들이 아무 데서나 활동하는 게 아니죠. 상업이 발달하기에 좋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장원에 예를 들어서 길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부분은 되게 교통량이 많을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유동인구라 그러죠.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샌드위치 집이라도 하나 차리면, 요아정 하나 차리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여기서 상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겠네. 뭐 유화정도 팔고 탕후루도 팔고 뭣도 팔고 뭐 엽떡도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인들은 어쨌든 이 장원 어떤 영주가 가지고 있는 이 장원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주 입장에서는 이 상인이 활동하는 게 신경 쓰일 거란 말이에요. 자꾸 간섭을 해요. 쓰레기 버리지 마라. 뭐 밤 8시 이후에는 조용히 자야 되니까 상업하지 마라. 술 팔지 마라. 술 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꼴보기 싫다. 막 이런저런 오만 가지 간섭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장사하고 나서 쓰레기 엿다 버리지 마라. 근데 상인 입장에서는 아이 간섭이 너무 싫거든. 아니 내가 술을 팔면 돈 더 벌 것 같은데. 내가 밤 8시랑 11시까지만 영업해도 돈 더 잘 벌 것 같은데. 즉 어쨌든 상인 입장에서는 상업이 발달할수록 영주의 간섭을 받는 게 너무 싫다고. 그래서 영주를 상대로 싸우거나 아니면 영주한테 무슨 큰 돈을 주거나 해서 아무튼 이 상인이 요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자율권, 자치권을 얻습니다. 아, 영주 형님, 저랑 맞짱하면 뜨시든가 아니면 제가 이 돈 드릴 테니까 저 여기 요 A 지역 A 장원 안에서 요 지역 안에서만큼 활동하는 건 그냥 냅두세요. 제가 돈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영주가 아 그래 내가 이 돈 받았으니까 너 거기서는 네 맘대로 해라. 내가 터치 안 할게. 그러면 상인 입장에서는 이 자치권을 얻음으로써 뭐가 생긴 거예요? 자유가 생긴 거죠. 자유. 그죠? 자유가 생긴 거잖아. 얘네들 이 자유를 얻어낸 애들 얘들이 시민이에요. 얘들이 자기 활동에 대한 자유를 얻은 애들이 시민이고요. 얘들을 보통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민이 좀 더 넓은 관념이고요. 그다음에 평민들 중에서 자기가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 힘으로 돈을 줬든 싸워서 이겼든 그죠? 자기 힘으로 얻어낸 사람들이 시민이에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영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좀 더 편하게 싸우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왕한테 돈을 주고 왕과 협력을 맺는 거예요. 그럼 왕은 그 돈을 받아서 상비군 관료제 운영하면서 상비군 데리고 이제 시민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민이 이 어떤 자치권을 얻어내는 이 경쟁이 끝나면 그 다음엔 식민지를 개척하고 해서 상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 중에서 상공업 계층에서 시민들이 발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봉건적 특권이라고 말하는데 봉건적 특권은 일단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귀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인데 여기서 말하는 귀족은 대체로 경제적으로는 땅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넓이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예요. 지주. 지주인데 귀족으로서의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특권.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부에서 거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뭐 그런 특권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세금을 안 내는 특권을 조금 더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가 지주로서 이제 농노들에 대한 지배권.
농노들이 농사 내 땅을 농노들이 농사지어서 농노들이 나한테 뭔가를 바쳐야 되고 이런 요 두 가지 특권을 없애겠다라는 게 봉건적 특권.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권리가 봉건적 특권이고요. 과거의 중세 제도에 의해서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봉건적 특권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도 세금을 내게 만들고 그다음에 농노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계약한 게 아니면 그런 과거의 그런 어떤 농노들을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애겠다라는 게 봉건적 특권 폐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저기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일단은 그 지금 보시다시피 삼신분들이 자기들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자기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세금을 내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진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겠죠, 압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진 돈이 많은 성공한 상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거의 다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는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가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세금을 없어서 못 내든 신분상 안 내든 이런 사람은 선거권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영국은 권리장전이었죠. 의회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였고,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에 대한 선거권이 확보되어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영국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선거권을 확대해 나가는 시점은 언제예요? 유럽 전체의 나폴레옹으로 인해서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퍼져나갔을 때. 근데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영국은 나폴레옹 지배를 안 당한 것 같은데 왜 이 영향을 받지? 근데 지배를 안 받은 거지 영향은 받죠.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유럽 지배를 직접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유럽 영향 받아서 민주주의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미국이 독립선언문이죠. 로크의 영향을 받았던 독립선언문이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인권선언문이죠. 사유재산권을 강조했었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에서 여러 가지 의회들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맨 처음에 3부회를 깨고 등장하는 게 국민의회입니다. 그죠? 국민의회고 여기서는 아직은 왕이 있으니까 입헌군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줬었죠. 그다음이 요 국민의회에서 만든 요 헌법을 바탕으로 법률을 만들려고 했었던 입법의회고요. 근데 입법의회가 만든 법률을 루이 16세가 왕이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왕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국민공회죠. 그래서 국민공회는 공화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시는 못했지만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정말 모든 사람들, 모든 성인 남성에게 선거권을 다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죠. 보통 선거권을 시도는 했었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 아마 한 글자 차이라서 국민의회, 국민공회가 많이 헷갈리실 건데 공회의 공자가 공화정의 공자예요. 그러니까 공화정을 만들 생각이 있어야 국민공회가 들어오는 건데 왕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공회가 당연히 나중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국민의회, 그다음 입법의회, 그다음 국민공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부의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던데 사실 저한테 공부의 방법을 물어보시는 게 약간의 어폐는 있어요. 왜냐면 사실 공부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친구랑 같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공부해 보시면 다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방식이. 필기를 학습지 위에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노트를 따로 마련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노트 필기하는 방식을 봐도 서로가 조금씩 다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밖에 안 나오고 집에서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스터디 카페 나와서 쓰기만 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뭐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역사는 흐름을 이해하는 거냐 아니면 암기냐 둘 중에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둘 다입니다.
둘 다 해요. 근데 순서를 놓고 보자면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 암기로 가야죠. 그죠?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 암기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장 다 외우고 그 다음 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안 외워도 좋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끝까지 가라 그랬죠.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학습지 기준으로 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시험범인데 1, 2페이지 한 장 다 외우고 그 다음 3, 4페이지 가는 게 아니고 1, 2페이지 안 외워도 되니까 1, 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쭉 가세요. 그 다음 다시 돌아오세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역사 공부는 나무를 그리듯이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 나뭇잎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안 그리잖아. 그죠? 큰 줄기 그리고 그 다음 가지 그리고 그 다음 나뭇잎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어야 된다고. 그게 이런 전체 흐름을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쭉 가야 돼요. 일단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 중간중간에 있는 사건들이 왜 여기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요. 그죠? 어? 끝까지 프랑스 혁명까지 가봐야 왜 미국 혁명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지는지를 안다고. 영국 애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으니까 미국 혁명이 영국보다 늦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프랑스 애들이 미국 혁명을 지원해주면서 보고 배운 거니까 프랑스 혁명이 미국보다 늦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영국 하나 다 외우고 미국 하나 다 외우고 프랑스 하나 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체를 보셔야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외우고 넘어가고 이건 안 되고요. 쭉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쭉. 그래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이제 전체를 회독하셔라. 근데 요거는 이쯤 되면 여러 번 돼 있어야 된다. 아무튼 근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외우지 말고 끝까지 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제 흐름을 이해했으면 자기가 이해한 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암기인데 암기의 핵심은요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좀 고득점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학습지 말고 따로 단어만 써두는 게 있어야 돼요. 뭐 그러니까 배운 순서대로 학습지 순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청교도 혁명이다. 그러면 뭐 제임스 1세, 찰스 1세 뭐 아니면 권리청원 아니면 뭐 크로멜, 호국경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다음에 왕정복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명예혁명, 오렌지공 윌리엄, 뭐 권리장전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산업혁명 넘어가면 뭐 인클로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단어들을 쭉 써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객관식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전체 풀네임에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다. 사람 이름이다. 그러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길잖아요. 근데 나폴 두 글자만 봐도 나폴레옹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풀네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그게 사람 이름이든 뭐 나라 이름이든 사건 이름이든 왜 여기 써놓은 건지 무슨 의미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저한테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물어봤던 친구들이 왜 이걸 물어보는 거냐면 자기가 학습지를 놓고 자기 입으로 쭉 설명해 봤을 때 자기가 뭔가 여기는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지만 뭔가 표현이 어색해. 그럼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내 공부가 이 지점에서 부족했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 이제는 용어를 플레임으로 다 외우기보다는 용어를 쭉 써놓고 내가 그걸 용어를 쓸 때 배운 순서대로 쓰셔야겠죠. 가나다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내가 이 용어를 하나하나 무슨 개념이고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흐름 이해냐 암기냐 둘 중에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둘 다라 그러면 다 하란 얘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너무 힘들지 않냐? 맞습니다. 힘들어요. 인생은 힘든 겁니다. 공부도 힘든 거예요. 학교는 즐겁게 공부하는 공간이 애초에 아닙니다. 힘들게 공부하는 공간이고 공부 때문에 힘드셔야 돼요. 공부 때문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일정한 지침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내가 공부 때문에 좀 지친다, 힘들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발걸음이 무겁다, 뭐 이런 피로가 쏟아진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왜냐면 삶이 그럴 거거든.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 어느 분야로 진출하시든 그렇게 지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지내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하실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뭐 무슨 난 내가 적성에 맞는 일, 내가 흥미 있어 하는 일을 하니까 즐겁지 않을까? 전혀요. 저 역사 좋아해요. 저 역사 좋아하는데 제가 밥벌이를 할 만큼 역사 공부를 할 때까지는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하라는 건 아니지만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힘든 거고요. 이제 일주일에 5일 중에 이틀 놀잖아요. 인생도 똑같아요. 전반적으로 힘든 과정이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쉬는 거고요. 그래서 흐름 이해나 암기 둘 중에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뭐가 나을까요? 이딴 질문하지 마시고 둘 다 하면 힘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힘들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힘들지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 점수 따위는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싸워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